워싱턴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사실상 협박 수준으로 밀어붙이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동맹을 비용 계산서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심각하죠. 특히 미국은 안보 우산을 씌워주는 대신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접근했는데 이는 동맹 관계를 상품 거래처럼 다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20세기 후반처럼 무기와 원유에만 의존하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21세기 전략 자산을 쥐고 있고 그것이 곧 협상에서 새로운 무기가 됩니다. 맞습니다만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올리면 그에 상응해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접근은 자칫 안보를 경제적 무기로 이용한다는 프레임으로 비칠 수 있죠. 워싱턴 정치권과 언론이 한국은 동맹을 볼모로 잡는다라는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시절에도 한국은 공짜로 미국 안보를 즐긴다라는 왜곡이 퍼졌는데 이번엔 거꾸로 한국은 미국 안보를 협박수단으로 쓴다 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먼저 안보를 값으로 환산해버렸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선 건 워싱턴이지 서울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응은 협박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연동 전략입니다. 즉,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격표를 붙이면 한국도 당연히 투자와 공급망에서 가격표를 다시 조정하는 거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보유한 HBM, 첨단 디램, 패키징 기술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군사 시스템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흔들면 실리콘밸리의 주가, 나스닥의 흐름, 나아가 미국의 국가 전략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틈새를 중국과 일본이 노리지 않을까요? 중국은 거대한 내수와 보조금으로 한국의 빈자리를 채우려 들 것이고 일본은 과거처럼 소재 부품을 무기화해 한국을 압박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한국을 밀어내면 결국 중1이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가능성을 미국도 잘 압니다. 중국의 반도체는 기술 신뢰성과 품질에서 아직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은 반도체 산업 전체가 쇠락해 소재 몇 가지로 버티는 수준이죠. 특히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로 스스로 국제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메모리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 HBM 분야는 사실상 독점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투자를 늦추거나 방향을 틀면 미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중1은 한국의 대체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쥔 카드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저는 여론전이 변수라고 봅니다. 워싱턴이 한국이 배신했다라고 몰아가면 미국 내에서 정치적 압박이 커질 수 있고 국내에서도 안보와 경제를 섞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이 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첫째, 안보와 경제는 이미 분리될 수 없는 시대라는 사실. 둘째, 미국이 규칙을 깨면 한국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 대안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은근히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이 인도, 유럽, 동남아와 협력할 수 있다는 신호만 줘도 실리콘밸리와 올가는 곧바로 반응할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한국 반도체에 몇 주만 차질이 생겨도 실적과 주가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는 게 연동 전략의 핵심이죠. 워싱턴의 압박에 대해 서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산업부가 즉각적으로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방위비 협상을 단순히 국방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략으로 전환했죠. 가장 주목할 점은 경제와 안보의 연동 공식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 방위비를 비정상적으로 올리면 한국은 미국 내 반도체의 배터리 투자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거나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과감한 조치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투자를 협상 카드로 쓰는 걸 불편해할 수밖에 없죠. 혹시 이런 방식이 워싱턴의 반발을 더 키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내 산업계는 정반대로 반응할 겁니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의 메모리와 배터리 없이는 당장 6개월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AI 붐으로 HBM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한국이 투자 속도를 늦춘다면 엔비디아의 GPU 생산 라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이 정부를 향해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죠. 서울은 바로 이 구조를 노린 겁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이 반대로 압박을 강화해서 리쇼어링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더 강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CHIPS법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공장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인력, 소재, 장비 공급망, 공정 노하우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단기간에 미국이 흉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워싱턴이 압박을 강화할수록 한국은 투자를 늦출 수 있다는 카드를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전략은 협박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실제로는 투자 의지를 접는 게 아니라 속도와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의 증설 계획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거나 배터리 공급 계약 물량을 일부 유럽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겁니다. 이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전략이 가져올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워싱턴은 더 이상 한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둘째, 실리콘밸리와 월가가 한국 편에 서서 워싱턴을 설득하는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한국은 이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룰메이커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이 전략을 따라 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기술 신뢰성이 부족하고 일본은 이미 시장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국만이 이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인도, 동남아까지 한국의 입지를 재평가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안보에서도 경제에서도 독자적 협상력을 발휘한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훨씬 커지겠죠. 서울이 방위비와 투자를 연동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자마자 가장 먼저 충격에 빠진 곳은 다름 아닌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메타,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한국 반도체에 목줄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 거죠.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내부 회의에서 한국이 투자를 늦춘다면 GPU 로드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워싱턴을 움직일 만큼 힘이 있을까요? 물론 거대 기업들이지만 결국 국방과 외교는 정치의 영역 아닙니까? 아무리 엔비디아나 애플이 목소리를 내도 백악관과 의회가 쉽게 흔들릴까요? 바로 그 점이 달라진 시대 정신입니다. 과거엔 군사와 외교가 국가 전략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술과 데이터가 그 중심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배터리, 양자 컴퓨팅 같은 분야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그 자체예요. 한국이 가진 카드가 단순히 경제적 지렛대가 아니라 군사, 정보의 안보까지 포괄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가능하죠. 실리콘밸리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꿀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워싱턴은 한국이 지나치게 정치화한다고 프레임을 씌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가 보여준 반응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차세대 모델에 들어갈 메모리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고,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지연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문건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보고서가 결국 백악관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되죠. 정치적 압박보다 더 무서운 건 경제적 현실입니다. 미국 GDP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워싱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이 상황을 틈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저가 메모리를 대규모로 풀어서 대체 공급자 이미지를 심으려 할 것이고,
일본은 소재 분야에서 한국 의존을 줄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눈은 냉정합니다. 중국 반도체는 품질과 호환성에서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더 이상 첨단 칩 시장의 핵심이 아닙니다. 한국만이 실제로 필요한 대량 생산과 고품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는 미국 정부의 중 1위 대안이 될 수 없다. 결국 한국을 붙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겁니다. 결국 서울이 던진 카드 한 장이 실리콘밸리 전체를 워싱턴과 다른 각도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충격은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없이는 자신들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깨달음은 곧 워싱턴을 압박하는 새로운 에너지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이 의도한 경제 반격의 두 번째 파장이죠. 지금 세계 반도체 전략의 판도를 보면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게 명확합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동맹국들의 생산 기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기술과 생산의 핵심은 한국이 쥐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HBM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I, 슈퍼컴퓨터, 군사용 정보 시스템까지 한국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독점적 지위는 한국을 향한 압박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모두 한국 기술을 가져가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중국은 국유 펀드로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다시 영향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질적 성과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도 고급 인력과 공정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양산성, 품질, 호환성 모두 한국 수준을 따라올 수 없죠. 일본 역시 2019년 수출 규제로 국제적 신뢰를 잃었고, 현재는 소재 강점 외엔 경쟁력이 미약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아우르는 완전한 가치사슬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판도는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파운드리에서 대만 TSMC와 협력하면서 한국을 상대적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혹시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TSMC를 중시하는 건 사실이지만 TSMC의 강점은 설계 위주의 파운드리이지 메모리와 HBM처럼 AI 핵심 부품에서는 한국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어렵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만이 안정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판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전략을 선도하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한국은 이미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내에 집중 육성해 기술적 우위를 더욱 강화합니다. 둘째, 유럽과 인도 같은 대체 시장과 협력해 탈미국 의존 카드를 줍니다. 셋째, 배터리 AI 반도체와 연계해 차세대 전략 생태계를 주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유럽의 친환경 전기차 정책에 맞춰 한국 배터리와 반도체를 패키지로 공급하면 미국 기업들도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한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판도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외교와 안보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판을 짰다면 이제는 한국이 반도체로 판을 흔드는 거죠. 정확합니다. 반도체 세계 전략의 판도란 결국 한국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서 새로운 축을 형성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방위비로 압박을 가해도 한국은 반도체로 맞서면서 동맹의 균형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적으로 따라올 수 없고 일본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만이 룰메이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 질서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워싱턴이 방위비를 압박하자 서울은 곧장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축이에요. 베이징과 뉴델리, 즉 중국과 인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직접 동맹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미국은 긴장하게 되죠.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중국은 늘 기술을 훔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나라입니다. 괜히 베이징과 가깝게 보였다가 워싱턴의 신뢰를 잃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지 않는 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국과 전면적으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신호만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중국의 일부 배터리 생산 라인을 검토한다는 뉴스만 나와도 미국 자동차 업계와 의회가 긴장합니다. 실제로 실행하지 않아도 가능성만으로도 압박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인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국처럼 위험 부담이 큰 건 아니겠지만 인도가 한국에 그렇게 큰 전략적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인도는 전혀 다릅니다.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의 배터리 수요국이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워싱턴도 반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영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주도권입니다. 인도와 손잡으면 룰을 짜는 건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과 뉴델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인도와 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습니다. 혹시 한국이 인도와 밀착하면 일본이 다시 소재 부품 무기로 견제하지 않을까요? 일본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사건을 기억하시죠? 일본은 동맹을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통제 대상으로 여긴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일본은 자금만 주는 나라일 뿐이고 실제 기술은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메모리까지 전 주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인도에겐 진짜 기술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군요. 한국이 중국과 인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균형추를 흔든다고 의심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매우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인도와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은 단지 잠재적 가능성으로만 씁니다. 미국에는 우린 여전히 동맹이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경고를 주고 중국에는 완전히 내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제동을 거는 거죠. 동시에 일본에는 더 이상 한국을 흔들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결국 서울, 베이징, 뉴델리의 축은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는 다층적 전략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한국은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나라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인도를 끌어들여 판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간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되는 순간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축의 진짜 의미입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시절이죠. 그는 공개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공짜로 누린다며 분담금을 몇 배나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흔들었죠. 그때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안보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맞습니다만 당시에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분담금을 약간 올리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타협이 이뤄졌죠. 이번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타협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남긴 건 협상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미국 정치권은 한국을 더 낼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 더 많은 비용을 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이번엔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방어적이었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우리도 안보를 경제와 연동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죠.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방식이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전략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미국이 안보를 장사하듯 다루자 한국도 경제를 무기화하는 법을 배운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는 안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경제도 안보만큼 전략적이다라는 논리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는 미국의 미래 산업과 군사력에 직결되니 사실상 새로운 안보 자산입니다. 한국은 이 지점을 정밀하게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권력에 복구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한국을 상대로 훨씬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을 다시 할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예전과 다릅니다.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이제는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확실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주한미군 철수 같은 압박을 한다면 서울은 즉각 미국 내 투자 축소, 유럽과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피해가 한국보다 훨씬 커집니다. 실리콘밸리와 월가가 먼저 반발할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런 상황을 틈타 다시 움직이려 들겠죠. 중국은 우리가 미국 대신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할 테고, 일본은 우리가 미국에 충실한 동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기술 신뢰성이 떨어지고 일본은 이미 반도체 주도권을 상실했죠.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더라도 미국 산업계는 한국을 잃는 순간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워싱턴은 서울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트럼프와 안보 장사는 한국에게 일종의 교훈이군요. 미국이 동맹을 장사로 다루면 한국은 경제를 안보의 무기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결론 말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의 시대는 한국이 당하기만 하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안보를 장사로 삼는 미국 앞에서 경제를 방패이자 창으로 쓰는 한국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서울이 보여주는 새로운 자신감이고 워싱턴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이 방위비 인상을 밀어붙이자 의회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같은 첨단 산업주의 의원들은 한국을 과도하게 압박하면 결국 피해는 미국 기업과 일자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집중된 지역이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반대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의원들은 여전히 한국은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방위원회 소속 몇몇 의원들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라고 강조하면서 안보 무임승차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산업 우선파와 안보 비용파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전자는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후자는 한국을 지갑으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력이 점점 산업 우선파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에 너무 깊이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 분열이 단순히 정책 논쟁에 그치지 않고 지역구 정치와도 직결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엔비디아와 애플, 테슬라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한국 편에 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의 투자와 기술 없이는 지역 일자리와 세수가 위협받으니까요. 반대로 국방산업이 중요한 주에서는 한국을 압박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산업체 로비도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들조차도 한국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없다는 점을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폴란드, 호주, 사우디 같은 나라에 대규모 무기 수출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 방산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수준이거든요. 압박하다가 한국이 무기 시장까지 독자적으로 확대하면 미국의 국방산업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 내부의 균열이 결국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의회의 분열은 워싱턴의 일관된 압박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한국은 그 틈을 활용해 산업계와 의회의 산업화를 아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이 합리적이라는 내러티브를 확산시킬 수 있죠. 중국과 일본은 이런 분열을 어떻게 이용하려 할까요? 중국은 미국 의회가 갈라졌으니 한국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흘릴 수 있고, 일본은 우리는 흔들림 없는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의회의 보수 세력과 손잡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신뢰성에서, 일본은 영향력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미국 의회는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계와 투자자들이 매일같이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부입니다. 그 심장을 놓치면 미국 의회가 자기 지역구를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 분열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군요. 과거에는 워싱턴이 하나의 목소리로 압박했지만 이제는 의회 내부 갈등 때문에 더 이상 일방적인 압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의회의 분열은 서울이 방위비 문제에서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겁니다. 실리콘밸리와 월가가 매일같이 한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국이 꺼내든 카드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상 모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서울의 협상 공식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비정상적으로 올리면 한국은 투자와 공급망을 조정한다. 반대로 미국이 안정적인 협력 환경을 보장하면 한국은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안보를 경제 무기로 삼는다라고 공격하지 않을까요? 워싱턴 정치권에서 서울이 동맹을 볼모로 삼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협상 공식의 언어를 협박이 아닌 조건부 상생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 안보 협력은 곧 안정적 공급망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메시지를 위협이 아닌 합리적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 조정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공장 건설을 늦추는 것 이상의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째,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의 증설 속도 조정입니다. 예컨대 애리조나의 첨단 팹 증설을 2년 계획에서 4년 계획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엔비디아와 애플, 구글은 즉시 압박을 느낄 겁니다. 둘째, 차세대 HBM 메모리와 3D 패키징 기술의 우선 공급처를 유럽이나 인도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셋째, 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비율을 낮추고 한국 기업 독자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만으로도 워싱턴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식은 단순히 미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겠군요. 한국이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 동맹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이 공식을 글로벌 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국가가 한국에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 한국은 공급망 카드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동,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도 이 공식을 인식하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죠. 중국이나 일본이 이런 공식을 따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를 무기로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은 기술 신뢰성이 부족해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싸구려 메모리를 아무리 뿌려도 엔비디아나 애플이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동맹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낙인을 남겼습니다. 반도체 세계에서 일본은 부품 공급자로만 남아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협상 공식은 한국만이 쓸 수 있는 독점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의 핵심 가치는 대체 불가능성이군요.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공급망 지위가 워싱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글로벌 AI, 국방, 자동차 산업을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뛰는 속도를 한국이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협상의 본질입니다. 이 협상 공식은 결국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미국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수학적 방정식으로 귀결됩니다.
서울이 방위비 투자 연동 공식을 내놓자 가장 먼저 요동친 곳은 다름 아닌 실리콘밸리였습니다. 한국이 칩과 배터리 투자를 늦출 수 있다는 신호만 흘려도 그 파장은 미국 기업의 주가와 투자 전망을 즉각 흔들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애플 주가가 몇 차례 출렁였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만큼 한국 공급망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긴장해도 결국 미국은 군사, 외교적 계산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불만이 정부 정책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AI, 전기차, 클라우드 산업이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주식시장의 엔진이에요. 이 엔진이 멈추면 워싱턴 정치인들도 곧바로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와 고용 지표가 곧 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신호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복 신호가 나왔습니까?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난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첫째, 공개 발언입니다. 테슬라 고위 임원이 한국 배터리 공급망 없이는 미국 전기차 산업은 하루아침에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정치권 로비 강화입니다. 애플과 구글, 메타가 포함된 IT 로비 단체가 의회에 한국과의 안정적 파트너십 없이는 AI와 반도체 경쟁에서 중국에 밀린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죠. 셋째, 합작 투자 확대 제안입니다. 일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삼성 ELG와 직접적인 R&D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사실상 워싱턴에 우리가 양보할 테니 한국을 괴롭히지 말라는 신호인 셈이죠. 하지만 워싱턴의 강경파는 여전히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맹이 미국을 협박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리콘밸리의 압박이 실제로 통할까요? 이미 통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요구는 오히려 미국 일자리를 위협한다라고 발언했거든요. 이는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목소리가 의회에 스며든 결과입니다. 미국 정치가 단순히 국방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이런 상황을 틈타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한국 대신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흘릴 것이고, 일본은 우리는 흔들림 없는 동맹이라며 미국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냉정합니다. 중국 칩은 품질과 안정성에서 여전히 글로벌 기준 미달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중국산 메모리를 채택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본은 더 취약합니다.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죠. 지금은 소재 장비 일부에서만 존재감을 유지할 뿐 반도체 생태계의 주도권은 이미 한국 손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이 볼 때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항복 신호란 한국을 직접적으로 두둔하기 시작한 움직임이라는 거군요. 워싱턴이 강경 노선을 유지하려 해도 경제적 현실 때문에 결국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정확합니다. 서울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줄이겠다고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가능성을 보여주기만 하면 실리콘밸리와 월가가 대신 백악관을 흔들어 줍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협상 구조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항복 신호는 단순한 로비가 아니라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래가 없다는 집단적 인정이자 고백입니다. 한국과 워싱턴의 방위비 갈등은 단순히 양국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럽, 특히 NATO 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동맹국들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시달려왔죠. 트럼프 시절 독일은 GDP의 1을 국방비로 쓰지 않는다고 맹비난을 받았고, 폴란드나 루마니아는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면서 사실상 방위비를 우회적으로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방식 즉 안보 비용과 경제 투자를 연동하는 모델이 유럽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에서 세계적 독점력을 갖고 있지만
유럽은 그런 카드가 없습니다. 독일이 자동차, 프랑스가 항공기를 내세울 수는 있지만 미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만큼 절대적이지 않죠. 그게 바로 한국 모델의 의미입니다. 유럽은 지금까지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별개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협상력을 극대화했어요. 유럽이 당장 한국만큼의 전략 자산은 없어도 미국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 경제적 기여를 협상 변수로 삼는다는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독일 내에서는 한국처럼 공급망과 안보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NATO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긴 어렵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미국의 안보 우산에 더 의존하니까요. 한국처럼 강하게 나갔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국의 사례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 없이는 안보가 불안하니 무기 구매로 충성심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성공적으로 워싱턴을 제어한다면 이들 국가들 역시 우리도 경제적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곡물과 에너지 공급을 미국과 연계할 수 있고 헝가리는 투자 조건을 활용할 수 있죠. 한국의 선례는 NATO 내부에 새로운 협상 무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흐름을 두려워할 겁니다. 만약 NATO 국가들까지 한국을 본받아 경제적 카드를 쓰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동맹 관리 전략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맞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국의 모델이 유럽에 확산되면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을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사력으로 동맹에게 비용을 떠넘겼지만 앞으로는 동맹들이 우리 경제가 당신들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로 역공을 펼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유럽이 한국만큼 강력한 카드를 갖긴 어렵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결국 미국이 대체 공급자를 찾을 수 있다고 위협하지 않을까요?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경쟁자이고 일본은 이미 기술 주도권을 상실했죠. 결국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ATO는 한국의 모델을 배우되 직접 흉내내기보다 한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한국 반도체 기업이 독일, 폴란드와 합작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이는 NATO 전체가 미국을 상대로 협상할 때 엄청난 지렛대가 됩니다. 결국 NATO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한국을 하나의 전략 교과서로 보는 거군요. 한국이 동맹 협상에서 새로운 룰을 만든 순간 유럽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한국이 방위비와 투자 연동 공식을 발표하자마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금융시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하루 이틀 출렁인 게 아니에요.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곧바로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변수는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아니라 공급망 위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투자를 늦출 경우 엔비디아와 애플의 시가총액에서 수천억 달러가 증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늘 과민 반응하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지정학적 긴장이나 트럼프 발언 하나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곤 했죠. 한국의 전략을 금융시장의 장기 무기로 삼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엔 단발적 뉴스에 따른 일시적 변동이었다면 지금은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은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니라 AI, 전기차, 국방, 클라우드까지 연결된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에요.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말합니다. 한국이 공급망 속도를 늦춘다면 6개월 동안 글로벌 혁신 주기가 멈춘다. 이건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체계적 위험 관리에 반영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숫자나 사례가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옵션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의 변동성 지수가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한국의 방위비 협상 뉴스가 꼽혔습니다. 또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발언이 나온 뒤 48시간 동안 글로벌 반도체 ETF에서 18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반응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한국 변수를 장기적 리스크로 고려하겠다는 행동의 증거죠.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도 금융시장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갖고 있지 않나요?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무기로, 일본은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내세우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렇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중국은 자본시장이 폐쇄적이고 환율 통제가 심해 글로벌 자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일본은 엔화가 일시적 안전자산으로 쓰이긴 하지만 성장성과 혁신성이 부족해 장기 투자 매력은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개방된 자본시장과 동시에 반도체의 배터리라는 혁신 자산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은 크지만 동시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은 한국을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라 전략 자산을 가진 국가로 본다는 거군요. 과거에는 한국 뉴스가 북한 리스크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으로만 다뤄졌는데,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혁신의 핵심 변수로 해석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한반도 긴장이라는 말이 환율과 주가를 흔들었다면 이제는 서울의 투자 결정 이 월가와 나스닥을 흔듭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위험 요소가 아니라 능동적 플레이어로 격상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리스크가 아니라 룰메이커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융시장의 반응은 서울이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발언 하나가 뉴욕 증시와 월가를 흔든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설계해야 할 새로운 질서다. 즉, 금융시장의 파급력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워싱턴을 압박하는 거죠. 한국이 경제와 안보를 연동시키는 전략을 내놓은 순간 금융시장은 이미 서울 편에 서서 워싱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치열해질수록 서울은 하나의 중요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탈출구 전략입니다. 즉, 미국이 끝내 무리한 요구를 고집한다면 한국은 언제든 다른 선택지를 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유럽, 인도, 동남아와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워싱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탈출구 전략을 위협으로만 본다면 어떡합니까? 한국이 동맹을 배신하려 한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면 역풍을 맞을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전략은 실행이 아니라 준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은 실제로 미국을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유럽연합과 1,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동펀드를 논의하고 있고 인도와는 배터리 IT 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대안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남아와의 협력도 탈출구에 포함됩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이미 글로벌 생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삼성과 LG는 베트남에서 이미 대규모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이고 여기에 첨단 패키징 공정이나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일부 허브가 됩니다. 물론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겐 한국이 굳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죠. 중국은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볼까요? 한국이 탈출구를 다양화한다면 중국은 오히려 우리 쪽으로 와라라며 더 강하게 유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중국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기술 탈취 위험이 크고 정치적 리스크도 심각합니다. 한국은 중국을 탈출구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을 카드로만 활용합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중국과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신호만 주는 것이죠. 실제 전략적 탈출구는 인도와 유럽입니다. 일본은 아예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미 반도체 신뢰를 잃었고 소재 무기화를 다시 쓸 수 없는 나라니까요. 결국 탈출구 전략은 세 갈래로 보이네요. 첫째, 유럽, 특히 독일, 프랑스와의 반도체 배터리 협력. 둘째,
인도와의 클러스터 건설. 셋째, 동남아를 통한 생산 다변화. 이렇게 되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어려워지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부 자금과 인프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워싱턴은 이걸 보면서 만약 한국이 진짜 방향을 튼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탈출구 전략이 단순히 미국과의 협상용이 아니라 한국 경제 자체에도 큰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시장도 열리니까요. 그렇죠. 탈출구 전략은 플랜 B가 아니라 동시에 플랜 A 강화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자국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압박을 거두든 아니면 계속 고집을 부리든 어느 쪽이든 한국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결국 한국의 연동 전략과 탈출구 시그널이 워싱턴을 움직였습니다. 대간과는 내부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압박, 그리고 NATO까지 한국 모델을 주목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고집을 부리면 자국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쉽게 후퇴할까요? 강경파 의원들과 국방부, 특히 펜타곤의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한국이 더 낼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점점 물러서고 있죠. 예를 들어 미국은 원래 분담금을 50 이상 올리려 했는데 최근 제안에서는 15 수준으로 낮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세제 혜택이나 반도체 보조금 확대를 통해 한국 기업을 달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후퇴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국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미국의 양보를 곧바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더 압박해서 추가 이익을 얻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조금 더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은 한국의 협력이 없으면 실리콘밸리, 월가, NATO까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양보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은 방위비 인상폭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 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장받고 기술 이전까지 조건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밀어붙이다가 역풍을 맞을 위험은 없을까요? 강경파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 여론전에서 한국이 불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협상을 경제적 합리성의 언어로 포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린 더 낼 수 없다가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와 혁신을 지키려면 안정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미국 내 산업계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한국 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 강경파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과 일본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중국은 미국이 흔들린다며 한국을 끌어들이려 할 것이고, 일본은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 충성한다는 이미지를 내세우겠죠. 그러나 실질적 효과는 없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일본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이 후퇴한 이유도 중국이나 일본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국 때문입니다. 한국이 가진 독보적 공급망 자산과 협상 공식이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결국 워싱턴의 후퇴는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증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라면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받아들이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한국이 전략을 던지고 미국이 거기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번 후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 드러난 건 동맹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엔 워싱턴이 압도적 지위를 가지고 방위비를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이제는 서울이 경제와 기술을 무기로 맞서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됐죠. 미국이 결국 후퇴한 것도 이 균형 변화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근본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군의 해구산과 정보자산 없이는 한국 안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논리죠. 그건 전통적 시각에 불과합니다. 21세기 안보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와 기술이 핵심이에요. 인공지능 칩,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은 미사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군사용 슈퍼컴퓨터와 AI 지휘체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즉, 군사적 절대 우위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균형 변화가 단순히 한미 관계에 그치지 않고 국제 질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NATO가 한국 모델을 주목했고 인도와 유럽은 한국과 더 긴밀히 손잡으려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건 연쇄 효과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협상 방식이 동맹 전체에 새로운 룰을 제시한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동맹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동맹국들이 경제 자산으로 역공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 첫 번째 사례가 한국인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런 힘의 균형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중국은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신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접근할 수도 있고, 일본은 우리는 미국 편에서만 움직인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실질적 영향력을 얻지 못합니다. 중국은 기술적 신뢰성이 없고 일본은 이미 반도체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특히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로 보여준 것처럼 스스로 국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힘의 균형 변화에서 살아남는 건 한국뿐입니다. 워싱턴도 이를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힘의 균형은 어떻게 굳어질까요? 일시적 변화인지 아니면 장기적 구조 변화인지가 궁금합니다. 장기적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을 강조해도 경제와 기술이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전략 자산을 기반으로 미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협상 승리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이 더 이상 조건을 받는 동맹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는 동맹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힘의 균형 변화는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협상에서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룰메이커, 즉 게임의 규칙을 설계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긴 협상의 끝에서 서울은 마침내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선언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방위비는 더 이상 일방적 부담이 아니다. 경제와 안보는 하나의 동전 양면이며 한국은 이제 이 룰을 설계한다. 이 선언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새롭게 규정하는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서울이 과연 워싱턴을 상대로 끝까지 이런 선언을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미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국이 이 정도 발언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있죠. 그렇지만 이번 선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의 배터리 AI 분야에서 독보적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협상의 룰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 선언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는 순간 실리콘밸리와 월가가 먼저 반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선언의 국제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NATO, 인도, 유럽은 이미 한국 모델을 주목했지만 중국과 일본은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을 압박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지만 한국은 절대 중국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일본은 더 곤혹스럽습니다. 과거엔 자신들이 미국의 모범적 동맹이라고 자부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실질적 협상 주도권을 쥔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울의 선언은 중국과 일본에게는 좌절의 메시지, NATO와 유럽에게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워싱턴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국내적으로도 이 선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한국은 늘 방위비 문제에서 수세적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정반대였으니까요. 시민들은 이제 한국이 드디어 동맹 협상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낸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의 선언은 단순히 워싱턴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도 우린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자각을 심어줍니다. 방위비 협상이란 좁은 주제를 넘어서 한국이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에서 주도적 위치에 올랐다는 증명인 셈입니다. 결국 이번 시리즈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미국이 안보를 가격표로 만들었다면 한국은 경제를 협상의 언어로 바꿨다. 그리고 그 결과 힘의 균형은 달라졌다.